네, 오랜만이네요. 자, 1월 15일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Next.js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Next.js는 그 리액트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초반 프로젝트 구성 정도만 좀 바뀌는 거지, 기본적으로 리액트의 모든 기술을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뭐 컴포넌트 구성은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뭐 리덕스라든지 그런 리액트 후기라든지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다 똑같이 써요. 그래서 Next.js는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맘만 먹으면 오늘 하루만 해도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진도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서 이제 넣었던 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오래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React.js가 있고, 이 React.js의 일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Next.js가 있는데, 굳이 용도를 나눈다라고 하면 React.js는 단일 페이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를 만들 때, 뭐 가끔 나오는 이벤트 페이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Next.js는 다중 페이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 차이가 나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리액트 예제 하던 것들, 예제 내용마다 페이지를 따로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코딩을 하던 동안에는 그냥 하다가 뭐가 이상하면 새로 고침하면 나왔죠. 근데 다 완성하고 나면은 그 빌드에서 이제 어딘가 올리잖아요. 그때는 리액트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 이외에는 새로 고침하면 페이지를 하나도 못 찾아요. 그냥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만 나와요, 다. 그래서 리액트로 작업할 때 페이지 여러 개 만드시려고 하면 앞에 포트폴리오 같은 거 할 때요, 제가 오히려 못 하시게 했어요. 왜냐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React.js는요, 웹브라우저 안에서 동작을 해요. 근데 브라우저 새로 고침 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주소 표시줄에 해당하는 파일을 웹서버, 즉 백엔드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백엔드는 그런 파일 안 갖고 있거든요. 우리 리액트 맨날 만들어봐야 index.html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HTML 파일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페이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 시 페이지 찾지 못함. 리액트는 여러 페이지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백엔드에 의해서 동작하고요. 브라우저 새로 고침 시 주소 표시줄에 해당하는 파일을 웹서버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백엔드가 모든 소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페이지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React.js의 동작 방식을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이라고 부르고요. 렌더링이 그린다예요. Next.js의 동작 방식을 백엔드, 즉 서버에서 동작한다라고 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굉장한 개념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되게 어이없는 게,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밍을 다루던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원래 이렇게 하던 건데? 라는 느낌이에요. 기존의 그 자바 스프링이라든지 PHP 같은 그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동작 방식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했다, 그뿐이에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고 화면 구성하는 방식이 리액트의 규칙을 따른다라는 거지, 구조 자체는 그냥 옛날 거예요.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기존의 개발 경험,
우리가 기존에 하던 코딩 스타일을 그대로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Next.js는 별도 배포 자료가 없습니다. 구조 몇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 생성. 기존에 yarn create react app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이었죠. 오늘은 yarn create next app입니다. 01 hello next라고 만드세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첫 번째 뭔가 물어봐요. 타입스크립트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 기본값이 yes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타입스크립트를 다루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키 왼쪽으로 돌려서 no 선택하고 엔터.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를 지금 쓰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no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ESLint를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ESLint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검사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뭐 yes 하셔도 돼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ESLint 체크 기능이 있어요, 이미. Tailwind CSS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CSS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CSS를 갖다가 놓고 클래스만 조립해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Tailwind CSS라고 하는 건데, 기본 개념을 보면은 HTML 태그를 짜는데 사전에 약속된 클래스들이 다 있어요. CSS 파일을 우리가 참조하면은 남이 만든 CSS 파일이에요. 사전에 이런 클래스들을 쓰면은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다 정의가 돼 있어요. 클래스 이름 한 수백 개가 넘어요. 그거를 갖다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조립하는 거예요. 장점은 CSS를 직접 짤 일이 없어요. 여기 잘 보시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예요, 점점. MX 오토가 가운데 정렬인가 보네. 마진 오토인가 보네. 폰트 미디엄, 폰트 크게. 폰트 텍스트 스카이 500. 뭐 다크 텍스트 스카이 400. 여기 색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속된 클래스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조립만 하면 돼요. 장점은 CSS 직접 안 짜도 된다고요. 단점은 짜다 보면 클래스가 겁나 지저분하게 드러나요.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래서 CSS를 직접 다룰 줄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CSS를 뭐 다루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걸 시도해 볼 만 하겠죠. 자, 그래서 Tailwind CSS를 쓰겠습니까? 이거는 No. src 디렉토리를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Next.js 최신 버전에서 생긴 거예요. 원래 Next는 src 폴더가 따로 없어요. 이거는 yes 하셔도 되고 no 해도 됩니다. 기본값이 no니까 이건 그래도 yes로 합시다. 그래도 src 나누는 게 편하긴 해요. 이건 yes로 하시고요. 앱 라우터를 쓰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yes. recommended, 권장이잖아요. 이거 하나를 씀으로 인해서 리액트보다 100배는 좋아져요. 자, customize the default, import alias 뭐 어쩌고저쩌고 쓰겠습니까인데요. 이건 그냥 no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요. 타입스크립트 no, 그 다음에 ESLint yes. 테일윈드 CSS는 일단 노인데 각자 결정하시면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src 디렉토리 쓸 거냐, 이거는 저는 yes를 권해요. 그 다음에 앱 라우터 yes, 디폴트 알리아스를 이거는 no.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프로젝트 완성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서 cd 한 칸 띄고 01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폴더로 프로젝트 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게 그 얀 베리로 변경하는 거, 그리고 필수 패키지들 설치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얀 베리 적용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가동부터 시켜봅시다. 자, 가동을 시킬 땐요, 얀 똑같아요. 스타트. 자, 최신 버전 받아서 한 건데 받자마자 지금 에러 나네요. 자, 잠시만요. 자, 오케이. 일단은 지금 현재 버전으로서는요, 프로젝트 생성하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원래는 그냥 바로 얀 스타트를 하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얀 빌드 명령을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얀 스타트를 해보세요. 특이사항은 리액트는 스타트 명령 내린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떴죠. 얘는 자동으로 안 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주소로 접속하세요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브라우저에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업할 거는 src 폴더 안에 앱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서만 이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CSS 파일들은 다 지우셔도 돼요. CSS 파일들은 다 지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CSS를 삭제하고 나면 layout.js에서 조금 전에 삭제한 global.css를 임포트하고 있죠. 요 라인을 찾아서 지우시고요. 삭제하셨죠? 그 다음에 page.js로 가면은 여기서도 또 page.module.css라는 파일을 가져오고 있죠? 이것도 지우셔도 돼요. 당연히 지워야죠,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명시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일단 이 page.js에 있는 거 싹 다 날리시고요. page.js에 있는 거 싹 다 날리시고요. 우리의 리액트 기본 함수 코드를 만드세요. 자, 아까 그 가동할 때 제가 가동 명령어를 리액트랑 좀 착각해서 잘못 알려드렸는데요. 개발용 할 때는 얀 빌드 한 다음에 얀 스타트 이게 아니고요. 개발용에서는 그냥 얀 대부예요.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얀 대부. 그러면 여기 기본 페이지 집어넣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꺼놔가지고 다시 가동할게요. 네, 페이지가 떴어요.
자, Next.js의 핵심 기능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딱 봐도 이제 page.js가 기본적으로 이게 메인 페이지구나 라는 거는 바로 감이 오죠. 근데 여기 리액트에서 제공한 이 메모 기능을 문법적으로 자꾸 얘가 에러로 감지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는 이렇게 빼버리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이제 hello.js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world.js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링크 타고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존에는 pages 폴더 안에 이제 hello.js 만들고 world.js 만들었죠. 자, 여기서는 이 앱이라는 폴더가 페이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폴더도 내가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Next.js는 앱 안에서 폴더 만드는 게 마음대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일단은 파일 2개 만들게요. hello.js 만들고요. 또 기본 구성 하세요. 메모는 빼셔도 되고요. world.js도 만드세요. 기존의 리액트는 링크를 걸기 위해서 그 nav 링크라고 하는 애를 리액트 밑에 라우터라는 패키지에서 가져왔죠. 그리고 라우터 세팅 해주고 뭐 이것저것 좀 페이지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세팅이 좀 길었잖아요. HTML로만 작업하다가 리액트로 넘어오면 처음에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아니 뭐 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 파일 만들면 알아서 찾아가는 거지 뭘 주소 따로 잡아주고 파일 따로 연결하고 막 그게 좀 불편해요. 자, 다시 page.js로 돌아와서요. 넥스트에서의 링크는 자, Next.js에서 페이지 이동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 페이지 이동이라고 하는 건 링크예요. import link from next/link입니다. 이걸로 링크를 거는 거예요. 잠시만요. 얘가 왜 자꾸 위치가 조정만 하면 저렇게 이동을 하고 됐다. 자, 이걸로 링크를 걸겠습니다. 링크 to hello.j hello.js로 이동. 그 다음에 world.js로 이동. 죄송해요. 2가 아니고 href요. 리액트랑 좀 헷갈렸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요 부분을 잘못 얘기를 했네요. 여기 use 앱 라우터 요 부분이 yes라고 한 게 우리가 전에 하던 그 리액트랑 같은 방식의 라우터를 쓰겠다는 뜻이래요. 요걸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걸 no라고 설정해야 돼요. 여기 use 앱 라우터 recommend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no라고 선택을 해야 지금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요. 자, 프로젝트 한 번만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아까 만들었던 거는 그냥 이름 임의로 이상한 걸로 바꾸고요. 자, 다시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yan create next app 01 hello next 타입스크립트 no, ESLint yes, 테일윈드 CSS no, src 디렉토리 yes, 앱 라우터 no. 자, 실행 명령어가 yan dev였고요. 브라우저 자동으로 안 뜨니까 직접 주소 넣어서 접속하셔야 돼요. 자, 페이지 뜨는 거 확인하시면 여기 src 폴더 안에 이제 페이지스하고 스타일스라는 폴더로 바뀌어요. 네, 요 상태를 원했어요. src 안에 페이지스랑 스타일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넥스트 구조예요. 네, 맞아요. 스타일스 폴더는 다 지우셔도 돼요. 어차피 요 안에서 CSS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CSS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스타일스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지우셔도 되고요. 앱.js에 보면은 글로벌.css 임포트하고 있죠. 요거 지우시고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서 CSS 관련된 것만 찾아다니면서 지우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index.js는 그래서 초기화를 하세요. 페이지 초기화. 앱.js에서 CSS 찾는 거 지우고 document.js는 패스, index.js는 페이지 초기화. 어느 문에서 아마 지금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가동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요것만 마저 얘기하고 가서 확인할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요. hello.js랑 world.js를 그냥 기본 초기화만 한 상태로 추가를 했고요. pages 폴더 안에서 hello.js와 world.js를 그냥 페이지 초기화만 한 상태로 이렇게 두 개 추가했고요.
index.js에서 아까 코딩했던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넣으세요. index.js에서 링크 가져와서 이렇게 거는 거. 이 링크가 a 태그 대신이에요. 자, hello.js랑 world.js는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화면 넘어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놓으시면 돼요. hello.js랑 world.js는 그냥 여기 어느 파일이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index.js에서는 링크 참조해서 링크 거는 거.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제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임의의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about이라고 폴더를 만들고요. 이 안에 introduce.js라고 만들게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about이라고 만들고 introduce.js라고 만들게요. 인트로인데 오타 났네요.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about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introduce.js라고 만들게요. 화면은 그냥 기본 초기화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index.js로 갈게요. 링크 하나 더 걸죠. introduce.js로 이동. 이거는 about 밑에 introduce. 자, 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프로젝트 생성한 거 이외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빈 파일 3개 만들고 링크 가져오는데 from 뒤에 붙는 게 이름이 좀 바뀌는구나. 이 정도밖에 없었고요. 예전에는 링크 2였는데 넥스트는 href로 가는구나. 이 정도 바뀐 거죠. 그럼 이제 app.js 만들어서 이제 라우트 걸어야죠. 리액트에서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넥스트는 라우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폴더 경로에 따라서 자동 라우팅을 합니다. 솔직히 그거 불편하지 않았어요. HTML 할 때는 그냥 폴더 구조랑 파일 이름이 링크 주소였는데 갑자기 리액트 들어가니까 뭐 이상한 라우팅이라는 걸 막 하고 앉아있어. 그걸 싹 없앴어요. 이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것만 해도 일단 개발이 편해져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라우팅 따위 없습니다. 페이지스 폴더 이하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파일 구조가 곧 주소입니다. 좋죠. 자,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세미 프로젝트 하시면서 시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어느 부분이에요? 일단 헤더 잡는 게 제일 힘들었죠. 사실 헤더 잡으면은 작업이 한 반은 끝났다고 봐도 돼요. 이게 CSS 작업이랑 자바스크립트 작업이 메뉴 쪽에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메뉴는 웬만해서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 그게 메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웬만하면 그냥 플러그인 갖다 붙이거든요. 특히 메인 페이지가 플러그인 갖다 붙여요, 거의 다. 그리고 상단 헤더 부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액트 작업할 때는 그냥 한 페이지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사이트 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모든 페이지마다 다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걸 위해서 넥스트는 파일 이름에 언더바가 붙어 있는 애들은 특수한 용도가 있는 사전에 약속된 파일들이에요. 언더바가 붙어 있는 애들은 사전에 약속되어진 용도가 있는 파일들이에요. 일단 언더바 앱.js는 리액트로 쳐도 앱.js랑 똑같아요. 시작 파일이고요. 언더바 도큐멘트.js 감이 오지 않아요, 이거? 뭐 하는 역할인지? 넥스트.js의 구조는요, 우리가 오른쪽에 지금 index.js를 만들었죠? 얘가 언더바 도큐멘트.js에 정의한 여기에 낑겨서 브라우저에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언더바 도큐멘트.js에서 h1 여기는 헤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구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푸터라고 적으면, 자, 인덱스에 헤더 푸터 생겼죠? 링크 타고 페이지 이동할게요. 링크 타고 페이지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모든 페이지에 헤더 푸터가 붙어 다녀요. 이게 가장 폴더 구조로 링크가 자동으로 URL을 잡는다랑 언더바 도큐멘트가 전체 화면 구조를 잡는다. 이게 기본 골자예요. 엄청 편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 리액트 하다가 이거 딱 보면은 이건 완전 신세계야. 세상에 헤더 푸터로 앞으로 작업 안 해도 돼. 여기만 넣어놓으면. 그래서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라우팅 처리를 해주는 게 Next.js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언더바 도큐멘트.js 얘가 화면의 핵심적인 골격을 담당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없는 파일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해볼게요. 여기에 없는 파일.
URL에 그냥 hello라고 치면은 아까 그 hello.js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소 직접 쳐도 돼. 리액트는 주소 직접 치면 안 되지만 얘는 주소 직접 쳐도 돼요. 근데 없는 파일을 넣으면 당연히 페이지 못 찾겠죠. 여기 헤더부터는 그래도 살아요. 404라고 나오죠. 404가 페이지 나파운드였죠. 자, 특수한 예약된 파일 하나 더 소개할게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언더바 error.js라고 만드세요. 언더바 error.js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언더바 error.js 만드세요. 자, 안에 요 정도만 대충 넣어놓읍시다. 그러면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도 넣어줘야겠죠. 자, 언더바 error.js의 기능은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보여지는 기본 페이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URL에 접근했을 때 제시되는 페이지예요. 자, document.js에서 해석부터 이제 다시 넣었던 거 제가 뺄게요. 여러분들 이거 안 넣으셨죠? 이거 프로그램 잘못 실행했어요. Next.js의 프로그램 구조는요, 일본 모니터가 아니네. 잠시만요. 자, 먼저 언더바 도큐멘트에 제가 h1 태그로 언더바 document.js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pp.js, 여기 컴포넌트라고 들어가 있죠. 네, 여기에 이제 빈 태그 하나 넣고 여기서 h1으로 app.js라고 또 넣어볼게요.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app.js는 지금 안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document.js에서는 지금 언더바 document.js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브라우저를 다시 보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인덱스가 안 나오고 있네요. 여기 저걸러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얘가 프로그램 구조가 내가 만든 JS 내 파일이 있고요. 이 내 파일이 언더바 도큐멘트 .js로 삽입이 되고 언더바 app.js를 통해서 이제 웹브라우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보시다시피 이 언더바 app.js에서는 뭐 특별히 화면을 구성하는 코드가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언더바 도큐멘트 JS 안에 이 안에 HTML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HTML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HTML 태그 바깥에 뭐 들어갈 내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pp.js는 웬만한 그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건드리질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자, 이제 같이 하세요. 페이지스 폴더 밖에 컴포넌트라고 폴더를 만드세요. 좀 익숙한 구조가 돼가지 않나요? 우리 리액트 할 때 계속 이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에 지금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자, 컴포넌트.js에 푸터하고 헤더.js를 만드시고요. 자, 일단 푸터는 가볍게 div 안에서 hr 하나 긋고 스타일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적고서 카피라이트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푸터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document.js 밑에서 푸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언더바 앱.js에서 넣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앱.js에 넣는 걸 많이 선호를 해요, 저는. 자, 여기서 import footer를 가져오는데 임포트 할 때 경로도 좀 달라져요. 보시면 골뱅이로 시작하고 있죠. 이 골뱅이가 src 속성을 뜻해, src 폴더를 뜻해요. 이 골뱅이가 src 폴더를 뜻해요. 왜냐면 document.js에는 다른 것도 들어갈 게 많아요. 그래서 코드를 좀 분산시키느라고 저는 푸터를 보통 앱.js에다 넣어요. 여기 푸터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이게 헤더 푸터만 딱 들어가는 게 깔끔해 보여서. 자, 헤더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좀 적용을 하려고 해요. 자, 명령 프롬프트 열어놓은 거 다시 오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종료되죠. 정리된 파일은 오늘 수업 끝나고 배포할게요. 기본적으로 리액트하고 모든 패키지를 공유하지만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추가적으로 뭔가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yarn add styled components 바벨 플러그인 styled components 라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원래 Next.js가 스타일드 컴포넌트 적용을 잘 못해요.
해결 방법을 이제 확인해 볼 거니까 일단 요거 설치하시고요. 자, 설치가 됐으면은 다시 얀 대붙여서 가동할게요. 자, 이거 명령어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잘 봐보세요. index.js에서 import styled const title equal styled.div 컬러는 블루. 별로 다를 거 없죠? 그래서 h1 태그를 styled 컴포넌트로 넣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 필요 없죠? 근데 안 먹어. 근데 지금은 또 먹어. 새로 고침하면 안 먹어. 딴 데 갔다 오면 먹어. 이게 Next.js 동작 방식이 좀 독특해서 그래요. 기존의 React.js는 우리가 웹서버라고 불리우는 흔히 백엔드 웹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우리가 HTML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작성한 HTML 파일을 전부 다 여기다 저장해야 돼요. 퍼블리싱 하는 동안 내 컴퓨터에다가 놓고서 이제 HTML 열심히 작성했지만 그거를 실제 서비스 하려면은 웹서버로 전부 업로드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HTML 파일 여러분 컴퓨터에만 저장해 놓으면 딴 사람들은 접속 못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그 파일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으로 지금 GitHub을 쓰고 있죠. 이게 웹서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HTML을 여기다 업로드를 해야만 누군가가 여기 접속해서 여기 저장되어 있는 HTML 파일을 열람한다고요.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웹서버 안에 HTML 파일이 있으면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A.html이 있고 B.html이 있다. 그럼 처음에 웹브라우저가 A.html에 접속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열람을 해요. 그리고 A 태그, 즉 링크를 통해서 B.html로 이제 링크를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웹서버에 접속해서 B.html을 받아와요. B에서 다시 A로 가면은 또 웹서버에 접속해서 받아와요. 또 접속해서 받아와요. 매번 웹서버, 즉 백엔드에 접속해서 똑같은 HTML을 계속 다운로드 받아요. 이게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가장 확실하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리액트는요, 리액트도 웹서버에 index.html과 친구들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다글다글하게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최초 접속하면은 index.html에 접속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A 태그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 안에서만 뺑뺑이 돌면서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리액트의 기본 동작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웹서버에 접속을 안 해요. 화면을 계속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해요.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에서 HTML 생성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냥 그걸 계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브라우저 표시줄의 주소는 계속 브라우저로 속여요. 주소는 계속 바뀌어요. 실제로 HTML은 이거 하나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소에 슬래시 A 밑에 슬래시 B 밑에 슬래시 C라고 나왔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또 웹서버에 이런 파일 내놔라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A 밑에 B 밑에 C라는 파일은 없어요. 그럼 페이지 못 찾아요. 이게 리액트 방식이에요. 한 번 HTML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계속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해요. 넥스트는 어떠냐? A.html과 친구들, B.html과 친구들. 작성은 리액트 코드로 하지만 넥스트는 얀 빌드라고 명령을 내리면 실제로 그 파일들을 다 만들어요.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그럼 a.html 주세요 라고 접속을 했는데 얘는 이거 다 가져와요. 그냥. 그래서 링크 클릭하면은 이 안에서 돌아요. 한 번에 다 가져왔으니까 또 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링크 클릭하면 페이지가 겁나 빨리 돌아요. 근데 새로 고침하면 다시 또 가서 얘부터 다시 받아와요. 그러니까 리액트 방식과 전통적인 웹 동작 방식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스타일드 컴포넌트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여기서만 돌아요.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해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원래. 그래서 처음에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 스타일리스트가 안 먹다가 요 안에서 화면 이동을 하면 그때 먹는 거예요. 동작 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한참 코딩을 하다 보면은 진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신기하네 하면서 코딩을 하는데 기존에 웹 프로그래밍을 했던 분들은 이거 하면은 하다가 자괴감 들어요. 이럴 바엔 그냥 옛날 거 하지 싶어요, 진짜. 근데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사용자 접속을 받으려고 배포를 딱 하는 순간 느낌이 확 달라.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웹페이지가 우리나라 인터넷 사실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이 될 정도로 페이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체감이 될 정도로 빨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왼수 같은 스타일리스트 컴포넌트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요 순간을 대비해서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밑밥을 깐 적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클래스 짜는 거 몰라도 된다. 근데 Next.js 하면서 딱 한 번 나올 거다. 그게 지금이에요. 원래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제 백엔드에서도 동작하게 하려면 Next.js 최신 버전은요. 여기 파일들 중에 보면은 next.config.js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걸 열어보면은 리액트 스트리트 모드 2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리액트.js로 프로젝트 만들면은 app.js에 react.street mode 이렇게 태그 들어있고 여기에 뭐 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요거 지우라 그랬어요. 그 옵션이 이 옵션이에요. 그럼 얘를 살려둬야겠어요? 지워야겠어요? 네, 지워야죠. 주석으로 막을게요. 서버 사이드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작동하게 함 하는 옵션입니다. 컴파일러 콜론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true. 자,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고요. 뭔가 새로 고침했는데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보세요. 왜냐면은 얘가 소스가 변경되는 동안 자동으로 저장해서 새로 고침을 하는데 작성하는 도중에 지 혼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버리면 작성이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에러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멋대로 뻗어버려요. 이렇게. 에러 났으니까. 나는 아직 작성도 안 끝냈는데. 이런 일이 좀 많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고치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재가동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로 고침하면 아까 안 먹던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먹어요. 근데 지금 이 옵션이 Node.js 꽤나 상위 버전에서만 먹어요. Node.js 상위 버전.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를 가동시키기 위한 머신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HTML 여러 번 컴퓨터 안에서 도는 거잖아요. 실제로 상용화를 시키려면은 24시간 풀 가동되는 컴퓨터가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야 되는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조그만 데스크탑으로 될까요? 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가동시키기 위한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컴퓨터들. 이게 이제 보통 서버 컴퓨터라고 부르는 장비인데, 얘기하면 또 오해하겠다. 이게 컴퓨터 한 대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서랍처럼 이렇게 줄가 있는 거 보이세요? 요 한 줄이 한 대예요. 좀 큰 거는 요만한 애들도 있어요. 사람 몸뚱이만한 높이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 컴퓨터들은 판판해요. 이렇게 생겼어. 높이는 요만하고 대신에 이 크기가 사람 몸뚱이만 해요. 그러니까 애가 넓고 얇아.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병렬로 연결해서 써요. 이거 장비값 싼 거는 데스크탑보다 싸기는 해요. 싼 거는. 저가형 장비는 그렇게 안 비싸긴 하는데 이거 진짜 돈 때려박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제가 봤던 컴퓨터 중에 제일 비쌌던 게 지금 거의 한 20년 돼가는데요. 그 당시에 봤던 컴퓨터가 11억짜리였어요. 컴퓨터를 11억 원어치를 사고 병렬로 붙인 거예요. 그게 모 대기업에서 고객 데이터 저장하던 DB 서버였거든요. 그럼 그 정도 가격합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제 요마만큼을 다 갖추지는 못해도 이거 한 두세 칸 정도 라도 갖춥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 사이트를 여기서 돌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가요, 소음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사무실에다 이거 한 대 놓으면 진짜 업무를 제대로 못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CPU 한 32개 꽂고 램은 한 64개 꽂고 진짜 그래요. 여기 메모리 꽂아놓은 거 보이죠? 주르륵 하고. 이게 다 메모리야. 그래서 보통 이런 컴퓨터들을 입주시키는 아파트가 있어요. 컴퓨터가 입주하는 아파트예요. 거기 입주하면은 일단 IP가 공인 IP로 짱짱한 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소음도 소음이지만 발열은 또 오죽 심하겠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에어컨 겁나 빵빵하게 틀고요. 이 안은. 그리고 요마만큼이 회사 한 군데면 이건 도대체 회사 몇 군데가 모여 있는 걸까? 그 회사의 모든 업무 기밀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개나 소나 들어가서 구경하고 다니면 될까요? 들어갈 때도 보안 절차 굉장히 까칠하고요. 이런 곳을 흔히 인터넷 데이터 센터, 줄여서 IDC라고 해요. 이게 군데군데 되게 많아요. 여기 역삼동에도 코리아 IDC라고 하나 있고요. 목동에도 하나 있고, 목동 KT 전화국이 아닙니다. IDC입니다. 해화전화국도 제가 알기로 IDC고요. 그 다음에 유수의 대기업들은 자기네가 직접 그 데이터 센터 건물 지어서 쓰죠. 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슈였잖아요.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들어간다는 그 지방에서 싫다고 거절했다가 다른 지방에서 유치하니까 갑자기 그걸로 경제효과 빠방하게 터져갖고 요즘 지자체들이 네이버에 가서 막 빌빌 긴다며. 그거 자기네 동네에 좀 지어달라고. 사실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지금 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 이거 못 들어오게 한다고. 전자파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근데 이 안에서 전자파 문제가 생기면 여기 있는 장비가 멀쩡하지 않아요. 이 전자파보다 본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더 셀 거야. 여기 건물에서 나오는 것보다. 괜히 누가 소문을 냈는지 동네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좀. 아무튼 문제는 일반적인 IT 전문 기업이면 당연히 이런 장비를 자기네 회사가 사요. 그러면은 기계도 샀으니까 여기에 편의상 윈도우라고 할게요. 실제로 여기 윈도우는 잘 안 깔지만 여기에 윈도우도 깔아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깝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럼 이제 윈도우 새로 깔았으니까 노드.js도 직접 깔고 각종 프로그램도 내가 직접 가서 깔아야 돼. 그렇게 되면은 노드.js 깔 때 최신 버전 맞춰서 깔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거 모든 거를 풀 가동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IT 전문이 아닌 회사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회사들도 홈페이지는 갖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유지하는데 몇백이에요, 한 달에. 그럼 IT 전문 회사가 아닌 애들이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거 갖고 월세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해서 컴퓨터를 그냥 미리 많이 사놓은 거야. 그래서 자, 이 중에 한 대 월세 얼마, 월 임대료 얼마, 혹은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몇백 메가 월세 얼마. 컴퓨터 한 대를 통째로 빌리면은 제가 했을 때 그냥 좀 쓸만한 거 했을 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선이었고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컴퓨터 사용이 좋으면 더 올라가겠죠. 한 2, 3년 정도 월세 내면은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돼요. 내 걸로. 컴퓨터 통째로 빌리는 건. 하드디스크 일부를 빌리는 거는 한 돈 10만 원이면 한 1년 써요. 자, 그럼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어딘가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한 대를 통째로 임대해야 될까? 하드디스크 일부만 임대해야 될까? 나는 취준생이야. 돈이 별로 없어.
그럼 거의 대부분은 일부만 임대하겠죠.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 웹 호스팅이라고 해요. 네, 뭐 이렇게 웹 호스팅인데요. 보시면은 뭐 한 달에 33,000원 뭐 이 정도예요. 하드디스크 일부를 빌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웹 호스팅 같은 경우는 노드.js 서비스 하는 데가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리액트나 넥스트는 노드 기반이 아니면 못 올려요. 그나마 제가 찾은 데가 이제 가비아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우리나라 웹호스팅 회사들은 다 굉장히 유서 깊은 사이트 회사들이에요. 최소 20년 이상 됐어요, 다. 여기 보면 이제 노드.js 호스팅이 있고요. 싼 거는 한 달에 15,000원. 한 달에 2만원. 뭐 6만원짜리도 있고요. 뭐 제일 좋은 거로 봅시다. 신청하기 말고 더 좋은 것도 있네. 이게 별로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드.js 버전이요, 아마 18에서 한 20 정도 될 거예요. 현재 최신 노드 버전이 버전 20이 넘어요. 근데 얘네는 버전 12예요. 이거 한 5, 6년 전 거거든요. 이 노드.js를 가동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환경인데 우리가 공부한 거에 반도 못 돌려요. 그나마 여기 들어가서 내가 백엔드에서 공부하는 서버 가동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좀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명령어 쳐갖고 노드 버전을 16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한 80% 정도 가동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백엔드를 내가 다 섭렵을 해야 돼. 이걸 다 하려면. 강사님, 저는 제가 공부한 거 다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Next.js는 못 올려요. 여기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대체되는 게 요즘 많이 쓰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혹은 네이버 클라우드 호스팅. AWS랑 네이버 클라우드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 근데 제가 보기에 가격은 네이버가 좀 더 싸요. 그리고 환경이 한글화되어 있어서 저는 네이버 조화라 써요. 근데 걔네들은 일단 1년은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쓰다 보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 이상 나가는 건 각오해야 돼요. 정말 최저 사양이 아닌 이상은. 아무튼 다시 하고 싶었던 얘기로 돌아와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렇게 옵션 값 하나 딸랑 주고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노드 버전 최소 19 이상이 돼야 돼요.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닌 이상은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작동하게끔 document.js를 클래스 기반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갈 건데, 3교시에 소개해드리는 코드는 최신 버전을 쓸 거다라고 하면 1도 소용이 없는 코드예요. 해도 동작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이 항상 최신 환경이란 보장이 없어. 자체 서비스 만드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주로 이제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외주 개발이기 때문에 고객사 환경에 맞춰줘야 돼. 그러면 이제 옛날 버전에 맞추느라고 생고생을 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기 직전에 그 고생을 했거든요. 진짜. 자, 3교시 코드는 제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어렵게 찾은 코드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적용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요거는 요 프로젝트 하나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네, 잠깐만요. 자, 넘어갈게요. 사실 여기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코드는요, 저도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가동시키려면은 이제 코드 구조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저도 찾은 겁니다. 자, 여기 도큐멘트라고 익스포트 있는 함수를요, 통째로 날리세요. 자, 임포트 서버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애를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가져옵니다. 처음 보는 애죠. 자, next 슬래시 도큐멘트 안에서요, 얘네들하고 추가적으로 도큐멘트라는 애도 가져오세요. 이 도큐멘트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를 상속받는 나만의 독립 클래스를 만듭니다. 상속 키워드 extends, 그리고 마지막에 익스포트 합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참조하기 위한 거고요. 자, 여기에 두 개의 함수가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함수는 이제 초기화 함수예요. 이 함수에 들어가는 코드가 이제 고정 코드예요. 컴포넌트 전역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state get initial props 파라미터로 렌더 페이지라는 애를 받으세요. 그리고 화면 렌더링 함수를 하나 넣어줘요. 이 안에서 HTML head main 첫 글자가 대문자임에 주의하세요. 왜냐면 위에 있는 얘네들 쓰는 거예요.
렌더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드시면 돼요. return html head body main next script. 여기 안에 내용은, 헤드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꾸미시면 돼요. 타이틀은 뭐 hello next.js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get initial proof도 좀 수정할게요. 이게 좀 버전이 옛날 거라 async 것이고 파라미터는 그냥 하나만 받겠습니다. ctx로요. 자, 톡방에 코드를 하나 올렸는데요. 저도 여기 들어가는 코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검색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직접 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저도 좀 양심이 가책이 있어서 톡방에 올려드린 코드를 이 안에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주된 내용은 여기서 이제 스타일리스트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ctx.renderpage라고 하는 게 페이지를 화면에 갱신해 주는 객체예요. 일단 기존의 기능은 하나 백업. 근데 백업한 건 사실 그 밑에서 그 다음에 ctx.renderpage를 함수를 직접 정의해서 기존 원본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덮어 씌울 때 이 백업한 원본에다가 우리가 JSON 프로퍼티를 이제 재정의 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하나 재정의 하는 게 이 스타일리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콜렉트 스타일스 이걸 호출해서 서버 사이드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정의된 코드를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되는 컴포넌트 객체. 그럼 이 안에서 프론트에서만 동작하게 된 스타일드
컴포넌트 CSS 코드를 여기에 강제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document.getInitialProps라고 하는 얘를 지금 다시 한번 렌더 페이지를 한번 호출하면서 리턴하면서 이제 객체로 넣어줘요. 그리고 스타일스에는 이 이니셜 프롭스가 갖고 있는 스타일 갖고, 그 다음에 이 시트 객체가 갖고 있는 스타일 시트 코드를 같이 묶어서 반환을 하면은 얘가 이 스타일드 객체가 이제 모든 컴포넌트에 전파가 된다는 구조예요.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이 코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처음에 준비했던 코드는 요거예요. 좀 더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좀 딸리는 하드웨어에서는 이 코드가 먹다 안 먹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찾다 보니까 비동기를 적용해서 하면은 성능의 영향을 안 받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접목을 했고요. 이거를 접목하고 나면 이제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스타일이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뭐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사실 깊게 이해는 못하고 있는 코드고 그냥 인터넷 열심히 서칭해갖고 이리 개조해보고 저리 개조하다가 얻어 걸린 코드예요, 사실은. 자, 만약에 구글 웹폰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요 헤드 안에 있는 내용이 전체 HTML 헤드를 다 대표해요. 그러니까 구글 웹폰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결과적으로는 이 get initial props에서 styled 컴포넌트를 리턴해 준다거든요. 불필요한 페이지는 좀 닫을게요. 자, get initial props에서 styled 컴포넌트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여기서 종합해서 리턴해 준다는데 그거를 이 렌더의 헤드 안에서 this.props.style tags라고 거시면은 여기서 리턴하는 스타일을 여기다 적용한다예요. 요것만 맥락 잡으시면 돼요. 자, 제일 큰 거 넘어왔습니다, 이제. 리액트 JS는 HTML에서 소스 보기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왔었어요. index.js만 꼴랑 나오고 말았죠. 그래서 리액트는 HTML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면 무조건 개발자 도구를 열었어야 돼요. 근데 Next.js가 표방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은 실제로 HTML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나와요. world.js로 이동. 푸터 작성한 것도 나왔죠.
그리고 아까 제가 헤더 쪽에 요 헤더가 아닌데? index.js에서 여기 타이틀이라고 해서 div 하나 넣고 블루라고 칼라 블루라고 넣었잖아요. 요거 찾아보죠. document.js에 이제 이걸 넣었기 때문에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준비하는 CSS 코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단 클래스 이름은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매번 랜덤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빌드할 때마다 바뀌어요. 이 이름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맥락만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게 기본 구조 잡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면 예제 단원마다 이거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맥락이 좀 잡히고 나면은 리액트 할 때처럼 제가 순서대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매뉴얼은 그때 배포할게요. 일단 전체 흐름만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가 yarn create next app 하고 프로젝트 이름에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서 yes, no 뭐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타입스크립트 사용 여부와 앱 라우터 사용 여부에서 no 선택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나머지는 뭘 선택하시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사용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들이 다수 있었어요. 패키지 설치. 요거 3개를 설치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더바 document.js의 구성을 클래스 기반으로 변경하고 get initial props 메서드를 정의해야 styled component 작동 가는 코드였고요. 네 번째는 error.js 파일은 404 에러 발생 시 보여지는 약속된 파일. 다섯 번째, 언더바 document.js가 HTML 전체 구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헤더, 푸터 적용해도 되는데 app.js에서 하셔도 돼요. app.js에서 헤더, 푸터 적용해도 무관해요. 실행 과정은 내 자바스크립트 소스, 그 다음에 언더바 app.js가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언더바
document.js가 가동이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웹브라우저에 전달이 돼요. 이 순서로 동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next.config.js 파일에서 리액트 스트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석 처리하시면 되고요. 컴파일러 콜론 스타일드 컴포넌트 트루 요거는 내용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뭐 요 정도만 맥락 잡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한 내용들 제가 텍스트로 정리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내용이 좀 쌓이고 나면은 이제 매뉴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릴 거고 그거 보고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는데 별 지장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예요. 자, 오늘은 이제 내용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에 내일은 이제 쿼리 스트링 쓰는 법, 그리고 마치 변수를 폴더처럼 보내는 패스 파라미터 쓰는 법. 쿼리 스트링 쓰는 법은 리액트랑 똑같거든요. 근데 패스 파라미터는 라우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에 패스 파라미터라는 걸 라우터 하면서 정의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라우터를 안 쓰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졌다고요. 그게 폴더와 파일의 이름 규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파라미터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내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